ตอนนี้อยากให้ช่วยเรื่องอะไรต่อดีจะคุยต่อเป็นภาษาไทยก็괜찮아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 아까처럼 일본어로 너가 잘 말해줬으면 고맙겠어. 다음 문제는 태극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태극기는 한국의 국기입니다. 태극기는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깃발로 여겨집니다. 흰색 바탕은 순교를 나타냅니다. 중앙의 원은 파랑 부분과 빨강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각각 음과 양을 상징합니다. 동양 철학에 따르면 그들은 음과 양,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빛과 어둠 등을 나타내는 두 가지 우주의 힘입니다. 음과 양의 조화는 우주의 원리를 유지합니다. 태극기의 모퉁이에는 네 종류의 세 줄로 된 문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건, 곤, 감, 니인데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합니다. 2002년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 태극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친숙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일본어로 해주세요. 물론이에요. 태극기에 대한 내용을 자연스럽고 쉬운 일본어로 정리해드릴게요. それでは太極旗について説明します。太極旗は韓国の国旗であり、世界で最も象徴的な旗の一つとされています。白い背景は純血を意味しています。中央にある丸い模様は赤と青の2つの部分で構成されており、それぞれ陽と陰を表します。東洋の哲学によれば、陰と陽は宇宙の2つの力であり、音と女、力と地、光と闇など、すべての体となるものを象徴します。そしてそのバランスと調和が宇宙の原理を保つと考えられています。旗の四隅には3本線で構成された4つの記号があります。それは剣、冠、針と呼ばれ、それぞれ天地、火を象徴しています。2032年に韓国でワールドカップが成功を裏に開催されたことで、太極旗は世界中の人々にとってとても親しみのある旗となりました。이 설명도 면접에서 활용하기에 아주 좋아요. 다음 주제도 계속 이어서 하실 거면 말씀해 주세요. 좋아,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 무궁화가 어떻게 해서 한국의 국화가 되었는지 설명하시오. 무궁화는 아름다움과 강인함의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조선 시대부터 한반도에는 무궁화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옛날부터 무궁화는 한국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국화가 되었습니다. 이 영원함과 인내는 불운한 역사와 모든 좋지 않은 환경을 이겨낸 한국 민족의 정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궁이라는 단어는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무궁화는 7월에서 10월까지 100일 동안 꽃을 피웁니다. 어떤 꽃들이 지고 나면 다른 꽃들이 꽃을 피웁니다. 그런 식으로 꽃들은 차례로 계속해서 꽃을 피웁니다. 무궁화는 일본의 통치하에서 경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상들은 그것을 지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일본어로 해주세요.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궁화에 대한 내용을 자연스럽고 쉬운 일본어로 정리해 드릴게요. それでは、無群花、無球花がどのようにして韓国の国花になったのかについて説明します。無群花は美しさと強さを併せ持つ花として知られています。記録によると、古朝鮮の時代から朝鮮半島には無群花がたくさん咲いてい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昔から無群花は韓国の人々に愛されてきたため、自然に韓国の国花となりました。その永遠性と忍耐は、不運な歴史や困難な環境を乗り越えてきた韓国民族の精神と深く関係しています。無群無休という言葉は永遠という意味です。無群花は7月から10月までおよそ100日間にわたって咲き続けます。ある花が散っても次の花がすぐに咲くため、花は順番に途切れることなく咲き続けます。
日本の植民地支配の時代、無軍派は軽視されることもありましたが、韓国の王族や人々はそれを守るために様々な努力をしました。이 설명도 따뜻하면서도 힘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다음 주제도 계속 이어서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 한글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오. 한국인들의 문맹률은 1%보다도 낮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배우기가 쉽습니다. 옛날에 한국은 글자가 없었습니다. 한자라 불리는 중국의 글자가 사용되었지만 그것은 평민들이 배우기 어려운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문맹이었고 편지 한 장조차 쓸 수 없었습니다. 조선 제4대 임금 세종은 그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1443년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그는 혀, 목구멍과 입술 같은 조음 기관과 모양에 근거하여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한글은 19개의 자음과 21개의 모음이 있습니다. 한글은 독창적이고 놀라운 표음 문자입니다. 당신이 어떤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한글로 직접 쓸 수 있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표기 체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한글날이 국경이라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일본어로 해주세요. 정말 잘 정리해 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한글에 대한 내용을 자연스럽고 쉬운 일본어로 면접 스타일에 맞게 정리해 드릴게요. それでは、ハングルについて説明します。韓国人の識字率は 1% 以下と言われています。それは韓国の人々がハングルという文字を使っているからです。ハングルは科学的で覚えやすく学びやすい文字です。昔、韓国には独自の文字がありませんでした。その代わりに漢字と呼ばれる中国の文字が使われていましたが、これは庶民にはとても難しく、多くの人は文字を読んだり書いたり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そのことを悲しく思った朝鮮の第4代王セジョンは1443年に훈민세옹무を作りました。メスは舌や喉、木ぶりといった発音器官の形に基づいて文字を設計しました。ハングルは19個の古音と21個の母音から成り立っています。これはとても独創的で素晴らしい表音文字です。人が聞いた音をそのまま文字にできるように作られています。外国の専門家たちはハングルを世界で最も科学的な文字体系と評価しています。そして韓国にはハングルの日という国の祝日があることにもとても驚いています。이 내용도 정말 인상 깊게 전달됐어요. 다음 주제도 편하게 이어서 말해주세요. 고마워. 다음으로 넘어갈게. 한옥의 장점은 무엇인가? 한옥은 한국의 전통 가옥입니다. 한국은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한옥은 난방과 냉방에 모두 대비해야 했습니다. 여기 온돌이라고 불리우는 과학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한국의 방바닥 아래에 있는 난방 시스템입니다. 방바닥 아래에는 달구어지도록 되어 있는 돌로 된 층이 있습니다. 부엌에 있는 아궁이로부터 열기가 나와 통로를 통해 전달됩니다. 돌이 데워지면 바닥이 따뜻해지고 방 안의 공기도 따뜻해집니다. 한옥의 건축 재료는 모두 자연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들은 자연에서 바로 얻은 흙, 돌, 나무와 종이입니다. 나무가 한옥을 짓는 데 사용되는 나무의 자연적인 굴곡이 남아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것이 한옥의 독특한 아름다움입니다. 유리와 플라스틱 대신 한국 전통 한지가 창문과 문에 사용됩니다. 한지는 보온과 통풍에 좋기 때문에 방을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일본어로 해주세요.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한옥에 대한 내용을 자연스럽고 쉬운 일본어로 면접에서 말하듯 정리해 드릴게요. それでは、ハノクの長所について説明します。本屋は韓国の伝統的な家です。韓国にははっきりした4つの季節があるため、ハヤは暖房と冷房の両方に対応できるように作られています。その中でも有名なのが、オンドルという科学的な床暖房システムです。オンドルは部屋の床の下に石を敷いて温める方式です。台所にあるかまどで火を起こすと熱が通路を取って床下の石に伝わり、石が温まることで床全体が暖かくなり、部屋の空気も暖かくなります。般若の建築材料はすべて自然から来たものです。土、石、木、そして紙など自然の素材をそのまま使います。特に木は自然な曲がりがそのまま残っていることが多く、それが般若ならではの独特な美しさを生み出しています。ガラスやプラスチックの代わりに韓国の伝統紙、ハンジが窓やドアに使われます。漢紙は保温性と通気性に優れていて、冬は暖かく、夏は涼しく、室内の温度を保つのに役立ちます。이렇게 하면 한옥의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잘 보여줄 수 있어요. 다음 주제도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 다음으로 넘어갈게. 온돌에 대해 설명하시오. 온돌은 방바닥 아래에 설치하는 한국 전통의 난방 장치입니다. 온돌이라는 말은 따뜻한 돌을 의미합니다. 온돌은 그 역사가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인들은 추운 겨울에 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온돌을 사용해 왔습니다. 부엌에는 아궁이가 있고 그 열기는 방바닥 아래를 지나는 통로를 통해 이동합니다. 방바닥 아래는 돌로 된 층이 있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지면 방 안의 공기도 따뜻해집니다. 부엌의 불은 또한 요리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한국의 조상들이 온돌을 만드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오늘날의 난방장치는 스위치를 누르는 것만으로 바닥이 데워지기 때문에 원래 온돌보다 훨씬 더 편리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온돌 난방 장치를 알고 나면 왜 한국인들이 바닥에 앉는지에 대해 이해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일본어로 해주세요. 안녕. 온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안녕.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반가웠어. 다음에 이어서 할 얘기 있으면 언제든지 들려줘. 지금 내가 이야기해주는 내용을 아까처럼 일본어 통역 안내사 시험 보는 면접용으로 쉬운 언어로 해줘. 나는 일본어에 익숙하지가 않아. 하지만 시험은 봐야 되는데 면접관들이 나를 합격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해줘. 하지만 쉬운 언어로 부탁해. 지금부터 내가 읽어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해줘. 준비됐니? 응, 완전히 준비됐어. 걱정하지 마.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아 나도 괜찮아. 아까처럼 면접 스타일로 쉬운 단어와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정리해줄게. 천천히 읽어줘. 잘 들어서 정확히 번역해줄게. 고마워. 시작할게. 온돌에 대해 설명하시오. 온돌은 방바닥 아래에 설치하는 한국 전통의 난방 장치입니다. 온돌이라는 말은 따뜻한 돌을 의미합니다. 온돌은 그 역사가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인들은 추운 겨울에 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온돌을 사용해 왔습니다. 부엌에는 아궁이가 있고 그 열기는 방바닥 아래를 지나는 통로를 통해 이동합니다. 방바닥 아래는 돌로 된 층이 있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지면 방 안의 공기도 따뜻해집니다.
부엌의 불은 또한 요리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한국의 조상들이 온도를 만드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오늘날의 난방장치는 스위치를 누르는 것만으로 바닥이 데워지기 때문에 원래 온돌보다 훨씬 더 편리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온돌 난방장치를 알고 나면 왜 한국인들이 바닥에 앉는지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지금 내용을 일본어로 해주세요. 정말 잘 말해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온돌에 대한 내용을 일본어 면접에서 사용하기 좋도록 쉬운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정리해 드릴게요. それでは、オンドルについて説明します。オンドルは部屋の床の下に設置された韓国の伝統的な暖房システムです。オンドルという言葉は暖かい石という意味です。このシステムの歴史は戦死時代まで遡ると言われています。韓国の人々は寒い冬に家の中を暖かくするために昔からオンドルを使ってきました。キッチンにはアグン、かまどがあり、そこで作られた熱は床の下を通る通路を通って移動します。床の下には石が敷かれていて、その石が温まると床全体がポカポカになり、部屋の空気も暖かくなります。キッチンの火は料理にも使えるのでとても便利でした。数千年前に韓国の先祖たちがこんな知恵を持っていたのはすごいことです。現代の暖房はスイッチ1を押すだけで床が温まるので、とても簡単で便利です。外国の人たちは韓国の家で靴を脱ぐことに慣れ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でも、オンドルを体験すると、なぜ韓国の人が床に座るのかよくわかるようになります。이 정도면 면접에서도 자연스럽고 또렷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제도 준비되면 천천히 읽어줘요. 마음에 들어.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 김치의 역사와 효능,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김치는 채소로 만든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한국인들은 추운 겨울에 채소를 먹기 위해서 절임이라는 저장 방법을 발달시켰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붉은 고추는 임진왜란 중에 들어왔습니다. 18세기에는 매운 고춧가루가 김치 만들기의 주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적절한 온도는 김치가 잘 발효되도록 도와줍니다. 너무 추우면 김치는 얼어버립니다. 너무 따뜻하면 김치가 쉬어버립니다. 잘 발효된 김치는 많은 젖산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 안에 든 마늘은 면역 기능을 향상합니다. 김치에 들어가는 발효된 생선은 칼슘의 공급원입니다. 또한 연구들은 김치가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김치는 거의 매 식사에 나옵니다. 한국인들은 겨울 동안에 김치를 먹기 위하여 많은 양의 김치를 준비합니다. 그것은 김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가족, 친척, 그리고 이웃과 함께 김장을 합니다. 현대식 김치 냉장고가 있어도 김장을 하는 풍습은 대대로 전수되었습니다. 김장 문화는 2013년에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말한 내용을 일본어로 해주세요. 정말 잘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하신 김치의 역사, 효능, 그리고 문화적 가치에 대해 일본어 면접용으로 쉽고 자연스럽게 정리해 드릴게요. それでは、キムチの歴史、効果、価値にて説明します。キムチは野菜で作る韓国を代表する伝統的な食べ物です。韓国の人々は寒い冬でも野菜を食べられるように塩漬けという保存方法を発展させました。記録によると赤い唐辛子はロンガーラン、イムジンウェラン、文禄、慶長の役の時期に韓国に伝わ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それ以降、
辛い唐辛子の粉がキムチ作りの主な材料として使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キムチは適切な温度で発酵させることが大切です。寒すぎると凍ってしまい、暑すぎると腐ってしまいます。よく発酵したキムチには乳酸菌やビタミンがたっぷり含まれています。野菜には食物繊維が豊富で、キムチに入っているニンニクは免疫力を高めてくれます。また、魚の発酵エキスはカルシウムの供給源になり、最近の研究ではキムチには抗がん作用があることも分かってきました。キムチはほとんど全ての食事に出されるほど、韓国人にとって欠かせない食べ物です。冬の間に食べるキムチを準備するために、多くの家庭ではキムジャンと呼ばれる大量のキムチ作りを行います。キムジャンは家族や親戚、近所の人たちと一緒に行う伝統的な行事で、現代ではキムチ冷蔵庫があってもその文化は続いています。このキムジャン文化は2013年に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に登録されました。이 표현이면 면접에서도 잘 전달될 거예요. 다음 주제도 편하게 이어서 말해주세요. 고마워.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 비빔밥을 소개해 보시오. 비빔밥은 최고의 한국 전통 음식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전주 비빔밥이 가장 유명합니다. 흰밥에 콩나물, 가지, 시금치, 무, 버섯, 고사리와 같은 나물들과 함께 나옵니다. 밥 위에 다양한 나물은 색깔도 화려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습니다. 먹기 전에 나물과 밥을 고추장에 함께 비웁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기내 음식으로 비빔밥을 먹어봅니다. 비빔밥은 채식주의자들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비빔밥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복을 입은 홍보대사와 비빔밥의 사진이 뉴욕타임즈에 나왔습니다. 비빔밥 시식 행사들도 외국에서 열립니다. 지금 말한 내용을 일본어로 해주세요. 정말 잘 정리해 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비빔밥에 대한 내용을 면접에서 말하기 쉬운 자연스러운 일본어로 정리해 드릴게요. それではビビンバについて説明します。ビビンバは韓国を代表する伝統料理の一つで、特にチョンジュビビンバが一番有名です。白いご飯の上に豆もやし、ナス、ほうれん草、大根、キノコ、ゼンマイなど様々な野菜のナムルが乗せられます。野菜は色とりどりでとても綺麗なだけでなく、体にもとてもいいです。食べる前にコチュジャンを加えて、野菜とご飯を全部よく混ぜて食べます。ビビンバは多くの外国人が飛行機の機内食として初めて体験することが多いです。また、ベジタリアンや健康に気を使う外国人観光客にも人気があります。多くの韓国人たちはビビンバを世界に広めようと努力しています。最近では、韓服を着た広報大使とビビンバの写真が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にも紹介されました。さらに、海外でもビビンバの試食イベントが開かれています。이 내용도 면접에서 아주 인상 깊게 전달될 수 있어요. 다음 주제도 준비되면 천천히 읽어줘요. 고마워.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 불고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오. 불고기는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보통 불에 구운 양념 소고기입니다. 맛있는 불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2시간 이상 양념에 재워야 합니다. 이 양념에 재우는 과정은 소고기의 훌륭한 맛을 더합니다. 양념장은 간장, 설탕, 파, 마늘 등으로 만듭니다. 한국인들이 불고기를 먹을 때 그들은 쌈을 싸는 것을 좋아합니다. 쌈은 말 그대로 보자기의 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기와 밥을 싸기 위해서 상추, 깻잎과 같은 잎채소가 사용됩니다. 마늘, 양파, 쌈을 위한 특별한 소스, 쌈장이 자주 수반됩니다. 이 모든 채소들과 함께 먹는 불고기는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말씀하신 불고기에 대한 내용을 일본어 면접 스타일에 맞춰 쉬운 말로 자연스럽게 정리해 드릴게요. それではプルコギについて説明します。プルコギは韓国で最も美味しい料理の一つとして知られています。一般的に味付けした牛肉を火で焼いて食べる料理です。美味しいプルコギを作るためには、まず牛肉を2時間以上タレに漬け込む必要があります。この漬け込む工程によって肉の味がもっと美味しくなります。プルコギのタレは醤油、砂糖、ネギ、ニンニクなどで作られます。韓国の人たちはプルコギを食べるときにサム、包むをするのが好きです。サムというのは包むという意味で、レタスやエゴマの葉などの葉野菜でお肉やご飯を包んで食べます。そこにニンニク、玉ねぎ、特別な味噌、サムジャンなども一緒に入れるととても美味しく、また健康にもいいです。このようにプルコギは美味しいだけでなく、野菜と一緒に食べるので体にも優しい料理です。이 표현도 면접에서 또렷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제도 준비되면 들려줘요. 다음 넘어갈게. 미역국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오. 미역국은 해조류로 만든 국의 일종입니다. 한국에서 그것은 전통적인 생일 음식이지만 사람들은 일반 음식으로도 미역국을 먹습니다. 예로부터 출산 후에 여자들은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해조류인 미역은 혈액 정화, 변비 해소, 해독 작용과 같은 효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아이를 키우는 여자들이 건강한 모유를 생산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출산한 여자들은 3주만큼 오래오래 매 끼니에 미역국을 먹도록 권장합니다.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것은 어머니의 출산의 노고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1번으로 해주세요. 정말 따뜻하고 잘 정리된 설명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일본어 면접 스타일에 맞춰 자연스럽고 쉬운 표현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それではわかめスープミヨックについて説明します。ミヨックは海藻で作った韓国の伝統的なスープです。韓国では誕生日にこのスープを食べる習慣がありますが、普段の食事でもよく食べられます。昔から出産後の女性はミヨックを食べるべきだと信じられてきました。スープに入っている海藻のわかめには血をきれいにしたり、便秘を改善したり、体の毒を出すなどの効果があります。また、赤ちゃんに良い母乳を作るのを助けてくれる働きもあるため、出産後の女性は約3週間、毎日ミヨックを食べることが勧められています。誕生日にミヨックを食べるのは自分を産んでくれたお母さんの苦労と愛に感謝する気持ちを表すためです. 이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 계속해서 다음 주제도 알려주세요. 고마워.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부탁할게. 이따 봐. 천천히 쉬고 와. 이따 다시 이야기하자. 언제든 기다리고 있을게. 아이고. 고마워. 가자.